모문룡의 폐악질. 한편 조선이 후금에 털리고 있는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가도의 골칫덩이 모문룡이었는데요. 입만 열면 요동수복을 부르짖던 모문룡은 막상 후금군이 쳐들어오니 쥐새끼 마냥 어디 숨어서는 덜덜 떨면서 나와볼 생각도 안 하다가 후금군이 물러나자마자 잽싸게 튀어나와서는 복수를 하겠다며 길길이 날뜁니다. 그런데 이런 모문룡의 요구에 딱 맞게 의병과 군관들 중에 전투에서 거둔 후금군의 수급을 모아다 모문룡에게 갖다 바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선 조정은 그들에게 마땅한 포상을 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반면 모문룡은 그 대가로 식량과 은을 줬거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떻게 이걸 나무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 모문룡은 더 많은 수급을 거두기 위해 후금군이 지나간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길가에 죽어있는 후금 병사를 찾아온 거냐고요? 아니요. 이때 조선인 중에는 후금군에 의해 머리가 깎인 자들이 많았어요. 조선인을 약탈하고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싹 다 벗겨놓고 간 건데요. 그런데 모문룡은 후금군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머리 깎인 조선 백성을 보고는 후금군이다! 적군의 머리를 베어라! 라고 소리칩니다. 조선인들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모문룡은 가차없이 그들의 머리를 베어가지고는 자기 전공이라면서 명나라에 보내버려요. 신이 요동의 오랑캐 소굴을 쳐들어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오랑캐를 포로로 잡았고 수급도 1만여 급이나 거두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조선 조정에서는 이렇다 할 항의조차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서운함이라도 표하려고 모문룡에게 자문서를 보냈는데요. 조선이 오랑캐의 침략을 당했음에도 귀공께서 도움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자 도리어 화를 내는 모문룡. 섭섭! 지금 내 앞에서 감히 섭섭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이 후금을 끌어들여 명군을 조살했고 의주 부유는 후금군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을 방임하지 않았나? 오히려 섭섭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닌가? 그뿐인가?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지난날 명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이는 명을 배반한 폐륜의 행위로다. 아니옵니다. 오랑캐와 화약을 체결한 것은 단지 그들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사옵니다. 부디 공의 병사들이 조선의 백성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단속해 주소서. 이 다음 날에는 조선의 사신이 정묘호란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명으로 가는 길에 잠깐 모문룡을 보기 위해 가도에 들렀는데 모문룡은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더니 대뜸 화를 냅니다. 이것 봐라. 이번 전쟁에서 내 역할이 하나도 안 적혀있지 않은가. 조선은 후금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모문룡이 후금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덕에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수정토록 하라. 모문룡의 협박에 못 이긴 사신들은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수정해 올립니다. 그러자 보고를 받은 명황제 천계제는 모문룡의 공을 높이 사며 그에게 포상으로 쌀 5만 섬과 은 10만 양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명나라로부터 거한 상까지 받아내자 모문룡의 기세는 더욱더 하늘을 찔렀죠. 모문룡의 최후. 근데 명나라 조정이 바보도 아니고 모문룡이 지금 5년째 이렇게 지원을 받아놓고선 실제로 이렇다 할 전공 하나 못 세웠다는 걸 모를 리가요. 이미 명조정 내부에도 모문룡의 행실에 대한 탄핵이 여러 번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환관 위충현이 나서서 모문룡을 두둔해 주었습니다. 모문룡이 위충현한테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끝없이 행패를 부리던 모문룡의 위세도 얼마 안가 추락해버리고 마는데요. 1627년 7월 명황제 천계제가 향년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계제가 죽자 국정을 농단하던 간신 위충현도 얼마 안 있어 바로 축출돼 버리는데요. 천계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동생 숭정제는 즉위와 동시에 개혁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일환으로 간신 위충현을 탄핵해버렸죠.
체포 소식을 들은 위충현은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달려와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합니다. 위충현이라는 줄이 끊어졌으니 이제 모문룡의 몰락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629년 명나라 장수 원숭안이 모문룡을 소환하는데요. 원숭안의 계략을 의심한 모문룡은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해 28,000명에 달하는 병사를 싣고 원숭안에게로 갑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 든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죠. 하지만 원숭안이 한 수 위였습니다. 원숭안은 모문룡에게 연애를 베푸는 척하더니 순식간에 모문룡의 12개 죄목을 읊고는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해버리는데요. 죄목에는 모문룡이 그동안 해온 짓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모문룡의 행패를 명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었단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원숭안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원숭안은 쓰러져가는 명나라의 명주를 가까스로 붙들고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영원성 공략을 막아낸 이가 바로 이 원숭안이었는데요. 원숭안이 있는 한 후금은 영원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문룡 처형으로 인해 원숭안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장수를 처형한 것이었으므로 모문룡을 비호하던 관료들은 이를 빌미삼아 원숭안을 탄핵하고 나선 거죠. 그러자 홍타이진은 이를 기회 삼아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로 쳐들어가는 한편 원숭안이 후금과 내통했다는 소문을 흘려보냅니다.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숭정제는 잘 싸우고 있는 원숭안을 소환해서는 책형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로 죽여버리는데요. 그렇게 명나라 최강의 방벽이었던 원숭안을 처리한 홍타이진은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새우등. 한편 이렇게 명과 후금 두 대국이 고래 싸움을 하는 동안 조선은 중간에 끼어서 새우등 터져나가듯 계속해서 양측의 요구를 받으며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도의 모문룡이 죽고 후임자로 진계성이란 인물이 임명됐는데 얼마 후 진계성의 부하 유흥치가 반란을 일으켜서는 진계성을 죽이고 가도를 장악합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선 이런 반역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죽은 명나라 장수의 복수를 위해 가도를 쳐들어가기로 하는데요. 병조판서 이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말려댔지만 오히려 이귀를 파직해버리고는 가도 정벌군을 파견하는 인조. 그런데 원래 막상 도착해보니 유흥치가 이미 명나라로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유흥치를 놓쳤으니 서둘러 철수를 하거나 아님 그대로 진격해 가도라도 먹거나 했어야 했는데 인조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병사들이 배 위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게 합니다. 그러자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이기지 못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조선의 움직임을 본 후금 측에선 가도의 명군과 합세해 후금을 쳐들어오려는 거냐며 겁박해 오는데요. 결국 비변사까지 나서서 철군을 요청하자 인조는 그제서야 군을 돌립니다. 정리하자면 인조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괜히 병사들만 생고생을 한 거죠. 게다가 하극상을 벌인 유흥치가 명나라에 가서 처벌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유흥치는 멀쩡하게 돌아와서는 앞선 일을 빌미삼아 조선의 식량을 요구해 오는데요. 인조는 지은 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유흥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서 모문룡이 했던 것과 똑같이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는데요. 그렇게 모문룡 2가 돼버린 유흥치는 가도에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어느 날 몰래 후금에 투항하려다 걸려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유흥치의 뒤를 이어 가도의 책임자가 된 명장수도 별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도의 명나라 군사를 주둔시키며 조선에서 삥을 뜯어서 자기 패만 불렸죠. 조선에서 삥을 뜯어가는 건 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금은 정묘호란 이유로 조선의 개시, 개방시장이라 하여 시장을 열어서 후금과 무역할 것을 요구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무역하는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이 개시 때 온 후금 상인단의 식량을 모두 조선 측에서 대야했단 겁니다.
조선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후금은 이 개시 때 엄청 중요한 상품 하나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요. 바로 정묘호란 때 잡아온 조선인을 돈을 주고 사가게 했어요. 홍타이지는 정묘호란 때 군을 물리면서 국서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조선의 백성이 조선으로 도망쳐가면 즉시 조사해 우리나라로 송환토록 하시오. 만약 이를 숨기고 보내지 않으려 한다면 두 나라의 관계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을 것이오.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조선의 6고을에서 잡아간 포로만 해도 5,00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는 훨씬 더 많았겠죠. 이 많은 포로들이 매일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어 조선으로 도망쳐왔는데 조선 조정은 이들을 다시 잡아보내야만 했어요. 몇 번 버티다가도 후금의 요구가 거세질 때면 다시 돌려보내야 했죠. 조선이 이 포로들을 데려오는 방법은 딱 하나, 개시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조선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족을 사오겠습니까? 후금은 개시 때마다 수백 명의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왔고 이들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건 돈 많은 양반 가문 출신 분이었죠.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은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